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예, 낙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어우, 안 크다고.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고. 네. 우리도 그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재밌고 좀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고. 칙칙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오늘 뜨겁네요. 그 일기 신도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뭐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야기 나오면 다들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이제 정부가 그때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를 해서 지금 좀 낙후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건데요. 좀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서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는 것 자체를 이제 26,000호 플러스 알파를 지금 이번에 선도하겠다, 지정을 하겠다. 선도지구, 그러니까 먼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30만 호 가량 수도권 지역에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6,000호 플러스 알파에는 최대 13,000호 정도 지금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약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 39,000호 정도가 지금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분당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8,000호가 지정될 예정인데 지금 플러스 알파를 감안을 하면은 한 12,000호. 일산 같은 경우에는 6,000호라고 나와 있지만 최대 9,000호까지 지정이 될 수 있고요. 평촌, 중동,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6,000호까지 지금 지정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정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26,000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예. 1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일산도 살기 좋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사실 좀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그러면은 이 30만 호 중에서 26,000호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들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지역들 그리고 이제 지구들을 평가를 하는 예정입니다. 크게 항목을 보시면은 주민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이제 50%면은 10점을 주고, 예. 95% 이상이 되면 60점 만점에 60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주 환경 개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방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대표적으로 주차 대수가 세대당 0.3대 미만이다 이러면은 너무 가혹하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세대당 1.2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거는 정주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니까 최저점 2점을 주게 되고요. 뭐 이런 지금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주택 단지의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각각 점수를 100점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실현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서 추가 가산점을 주자라고 해서 지금 5점을 더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1시간이 채 안 됐거든요. 예. 2시간 채 안 됐겠네요. 그 정도인데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어떤 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우리 동네는, 우리 아파트는 무조건 포함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서로 각자의 아파트들, 각자의 지구들에 대해서 지금 뭐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좀 비판적인 시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바로 이제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이제 각 지금 보면 1기 신도시 시장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로드맵상으로 봤을 때는 2030년에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 몇 년이요? 2030년이요. 2030년,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24년. 2024년 절반 정도 왔잖아요. 예, 예. 그럼 아시겠지만 이거를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분들을 이주를 시키고 다시 부서뜨리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살아야죠. 짓는 동안은. 그렇죠. 근데 그 5년 동안에 내보내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니까 박상욱 국토부 장관이 한 이야기로는 일단은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정비 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별법을 조금 추진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2027년 착공 후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통해 3년 이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에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전문가들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회의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주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네. 예, 원래 살던 사람을 뭐 몇만 명을 갖다가 옮겨놓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6월 25일 다음 달에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예.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년부터 과연 2년 동안에 이주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아시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그쵸. 2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2,000 네,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어디로 갈 거냐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지금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각 시장들도 지금 좀 반응을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게 일단 주변 전셋값 좀 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 지적 예. 많이 지적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뭐 지금 26,000호 한 최대 한 4만 호 가량이 지금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한 20만 명 정도 15만에서 20만 명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니까 성남시청입니다.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제일 지금 민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상진 성남시청이 이야기하기로는 성남은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수정, 중원, 재개발 지역 등 이제 이주 문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쉽게 말하면 규제를 좀 풀어주면은 우리가 빠른 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걸 좀 이주 그런 거를 좀 빨리 해결해 보겠다. 빠르다기보다 개발 제한 구역 풀자는 거는 네. 약간 좀 사업성을 좀 높여달라. 그렇죠. 좀 돈 되는 사업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안양시장 같은 경우는 안양도 아시겠지만 평촌 가보시면은 이주할 곳이 없어요 사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최대와 안양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토부나 LH의 적극적인 관심이랑 지원 방안이 없으면은 이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장관한테 좀 이번에 좀 비판이 많이 쏟아졌던 게 이 선도지구를 지정은 일단은 정부가 급하게 해놓고 예.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자체에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니까 박 장관이 오늘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주 대책을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자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은 없다. 도시계획의 기본편은 지자체가 잡고 있고 저희가 또 얼마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긴 떠넘긴 했습니다. 적 없다. 원래 제일이다. 그렇죠. 되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 네. 떠넘긴 적이 없죠.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비 문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공사비 뭐 요새 뭐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도 문제인데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재건축을 과연 시작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사실 이주가 아니라 이 선도지구로 그 지정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지역의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계속 살더라도 이분들은 내가 30년 된 아파트 살다가 이제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기존에 2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와는 달리 지금 공사비가 매년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년 5% 6%씩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요즘은 평당 뭐 공사비 자체가 이제는 2년 전, 3년 전에 볼 때보다도 한 30%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성도 많이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쵸. 15층 이상의 예, 고층 예. 아파트다 보니까 용적률 완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상량 이슈도 지금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몇 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층, 40층 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현대차처럼 55층. 55층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시겠지만 50층 넘어가면은 공사비 이슈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그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오늘 이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추적적으로 지켜보면서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선도지구를 뭐 선정을 해서 이거를 조금 더 패스트 트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좀 많이 바뀐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 계획과 달라진 부분은 조금 정부가 다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들한테 너무 떠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자체에다가 네. 떠넘겨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 네. 건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실 유종훈 기자가 사실상 네. 그 저희 취재팀 부동산 전문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1980년대 지어진 건물이 한 200만 호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한 40년 지나가지고 그 한 20만 호씩 짓는다 그래도 10년 동안 매년 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짓는 애는 이제 50년, 60년 된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재개발이라는 게 경기 좋을 때는 다들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경기 안 좋을 때는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부동산 값 오른다고 또 못 하게 하고 경기 안 좋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안 지으려고 그러고 네. 그럼 언제 짓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려워요.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굉장히 긴 시계열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굉장히 좀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좀 꾸준하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유종훈 기자가 3기 신도시 얘기해 주신 적 있었잖아요. 네. 뭐 되는 게 없다면서요. 없어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사실은 내년 후년부터는 입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일 빠른 곳이 2030년 정도에 지금 입주를 한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 미뤄진 상태고 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 분양도 아직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분양 없앤다면서요 또. 사전 분양 또 없앴죠. 그러니까 이제는 공사비 이슈에다가 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지금 많고요.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해시설이 옮겨가는 것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저도 항상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된 논리로 가기보다는 도시재생 사업, 정비 사업의 관점으로 조금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많을 텐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에서는 부동산이 제일 큰 자산이다 보니까 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이거 아까 뭐 제가 좀 까칠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까칠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중요한 이슈예요. 엄청 중요해요. 네. 이거 뭐 미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미뤄질 거고 네. 아무리 빨리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도 네. 몇 년도입니까? 한 2050년은 돼야 끝날 만한 일인데 그렇죠. 이게 뭐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나 싶은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일기 신도시 살고 계신데 참 음, 걱정이 되죠, 저도. 네, 이게 과연 30년, 40년까지는 뭐 어떻게 버티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5, 60년 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거버넌스 포럼에서 논평 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 이 이복현 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투자자들이 제일 그렇죠. 바라는 엄청 기다리는 내용을 쏙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요 인사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포럼이 논평을 또 내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포럼 거버넌스 포럼이 그 이남우 교수님이 회장을 그렇죠. 하고 계신데 정부와 금융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그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좀 잘 되나 안 되나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 많잖아요. 네. 이게 용산에서도 이거 되게 주요하게 좀 보고 있어서 맨날 금융이 들들 볶으면서 빨리 내라 뭐 좀 실효성 있는 거 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달라는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죽어도 못 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의 충실 의무가 뭐냐? 이사가 모든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게 그럼 이사가 모든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지? 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법인을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다 충실해라. 네. 어찌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뭔가 예전에 그 저 에버랜드 네. 뭐 12BW 했을 때 막 대주주 몰아주고 헐값에 몰아주고 막 그랬을 때 판례에 의해서 그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거지 법인이 피해 본 건 없지 않냐.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그때 법인의 피해는 없다 그랬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사실 법무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은 그 이유 뭐 상징적인 거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네.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 없다며. 효과가 없는데. 효과 없으면 기업이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네. 그럼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중에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뉴욕의 이제 인베스트 K 파이낸스 네. IR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투자를 대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IR을 나간 겁니다. 네. 거기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금융감독원장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할 얘기는 아닌데 또 이분이 또 힘이 세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에 마이크가 가게 되는 건데 이복현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실세라며. 네. 근데 왜 이걸 논의조차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그 포럼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은 어차피 회사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영하는 부분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래 하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다만 주주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다를 경우에만 그렇죠. 그럴 때 특정하게 누구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발 논의라도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저도 뭐 항상 하던 얘기여가지고 뭐 매번 얘기하기 좀 뻘쭘해서 그랬는데 포럼도 네. 이복현 원장이 그 얘기 한 김에 논평을 낸 거고 저도 논평을 낸 김에 방송을 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언급되고 돌아야지만 예. 그게 또 추진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다음 뉴스는 대한항공이 이제 공군 KC-330 이제 공중급유기라고 하죠. 이제 공중에서 비행기가 이제 움직일 때 전투기라든지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급유를 해주는 그 항공기인데 네. 시그너스라고 하는 그 공중급유기의 첫 창정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큰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대한항공이 그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몇 안 되는 MRO를 할 수 있는 MRO라고 하면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뭐 민간 항공기들 이런 걸 했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국방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MRO 사업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게 KC-330 시그너스에 대한 창정비를 시작을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초도기 출고식을 열었다고 하고요. 창정비라고 하면은 정비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해서 최초 출고 당시와 똑같은 성능을 만들 수 있게 완전히 뭐 차를 분해해서 다시 만들듯이 비행기도 다시 분해해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 기술 인증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한 600가지 점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거를 이번에 오늘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KC-330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군이 2018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공중급유기입니다. 이게 하늘 위에서 주유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바로 막 하고 있진 않지만 예. 전쟁 시라든지 또 훈련할 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항공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공 그 MRO 사업을 MRO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은 MRO 사업 자체가 대한항공이 요즘 굉장히 많이 좀 공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뭐 기존에는 여객 중심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화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래 사업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그 우주 사업. 그리고 MRO 사업입니다.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그리고 이제 IAT라고 하는 지금 계열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아직까지 엄청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 예. 기준으로 이제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만들어낸 매출이 한 5,400억 정도 되고, 예. 근데 I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 엔진에 대한 MRO 사업만 하는 곳인데 작년에 매출 한 48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소소하네요. 소소합니다. 네. 아직까지 대한항공이 MRO 사업을 많이 뭐 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는 미래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한항공이 인천에 지금
이거를 짓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 공장을 하나 짓고 있거든요. 아.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뭐 사업이 많이 그 사업 규모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지금 투입하는 비용이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꽤 크네요. 네, 대한항공이 R&D를 뭐 예전에 좀 했었죠. 이렇게 지금 부산 테크센터라든지 이런 거 지을 때 좀 하다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일도 많았고 또 이제 뭐 항공산업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R&D 투자를 많이 못 하다가 이번에 MRO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은 지금보다 한 항공기 엔진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점점 규모가 커지겠죠. MR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 이게 좀 시장이 많이 커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지간한 거 다 만드는데 네. 항공기는 잘 못 만들죠. 항공기 못 만들죠. 예. 전투기 유일하게 만드는 뭐 카이라든지. 예. 그 대한항공과 카이가 지금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 완제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객기는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MRO 시장 자체가 사실은 많이 커요.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이 많이 못 갖고 있긴 한데 표 하나 잠깐 띄워주십시오. 항공기술교육원에서 이제 나온 표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글로벌 MRO 시장 자체가 2022년도 때 이제 786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이제 2032년이 되면은 1266억 달러로 연평균 4.9%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32년이 되면 한 150조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19년도에 평균 시장이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소하죠. 전 세계 시장이 한 1.5%밖에 못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좋게 본다면은 앞으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항공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공군에 대한 이런 MRO를 좀 창정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글로벌리 봤을 때는 우리 기술 경쟁력이 좀 인정받으면서 시장이 좀 커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도 뭐 대표적으로 그 경제산업 안보 네.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좀 잘하면은 또 야무진 시장 하나 또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기대를 그렇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일자리 문제인데요. 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종종 얘기합니다. 근데 네. 이것도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원래 이런 거 한번 나오면 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지난해 4분기 기준 임금 근로자 일자리 동향이 나왔어요. 그 지난해 4분기 전체 그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2,074만 9천 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만 3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7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사상 최대입니다. 역대급 호황. 아, 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는 네. 건데 아까 한번 이거 숫자를 잘 써왔으면 좋았을 건데 네. 29만 3천 개가 증가를 했어요. 전체가. 네. 근데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4만 9천 개가 늘었습니다. 와, 대부분이 거기네요. 거기죠. 네. 50대가 11만 3천 개가 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36만 2천 개. 네. 36만 2천 개. 네. 근데 전체 일자리 증가가 29만 3천 개죠. 좀 이상하네요.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40대, 30대, 20대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0대하고 40대가 이제 마이너스. 네. 특히 20대가 9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는 60대가 24만 9천 개가 늘었고 네. 50대가 11만 3천 개가 늘었고 20대 이하가 9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와. 이거를 20대 일자리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경제를 알자님이 선택해서 일 안 하는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시대도 많이 변했고요. 근데 여기서 그럼 늘어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늘었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만 7천 개가 늘었습니다. 네. 숙박음식업이 3만 9천 개, 운수창고업이 3만 8천 개. 그럼 이거 세 개 더하면 대충 한 16만, 17만 개 정도. 대충 한 18만 개 정도 돼요. 네. 합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9만 개가 네. 일자리가 늘었다고. 근데 그 중에 18만 개가 그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통으로 보더라도 한 3분의 1 이상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0대 우리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 노인 케어 센터에 들어가서 노인을 케어하고 있다. 잘 매치가 안 되죠. 네네. 그럼 그걸 누가 챙길 것인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5, 60대 네. 아주머니들 그렇죠. 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르신들 케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업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네.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은 엄청 끌어와야 될 정도일 거예요. 네.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노인 케어하는 것들 진짜 외국인들이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문제는 아닌데 여기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 쪽에서는 거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좀 더 나은 인재가 돼야 되는 20대들은 네. 일자리가 정말 일할 취업할 곳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거를 아니 뭐 애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혼내고 뭐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20대들이 이제 성장 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20대는 아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사상 최대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3분의 1은 네.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고 취업자 10명 중에 9명은 50대 이상 여성이에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얘기하면서 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뭐 청년 백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뭐더라? 이태백 이태백.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 네. 요즘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이게 정상이야. 뭐 이렇게 된 건가? 비정상의 정상화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전혀 개선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네. 오히려 남성들 일 많이 하는 건설업 이런 거 안 되니까 네. 여기 또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아. 그러면 청년들은 주로 어디 가서 일하냐? 운수 창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택배 그냥 배달의 민족 네. 하고 쿠팡. 쿠팡 가고 이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예. 많아지더니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네. 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긱 비즈니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일자리라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게 일자리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양도 양이지만. 근데 지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졌고 대부분이 사회복지 서비스인데 예. 과연 그분들은 그러면 노인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하시는 걸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대부분 지금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내수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수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면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자체가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이거 참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아무도 네. 이렇게 말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답이 들긴 합니다. 다음 뉴스는 오랜만에 네. 수소 트럭 뉴스네요. 네, 이게 또 저희 권 기자님이 또 전문가로 엄청 좋아하죠. 있는, 네, 네. 수소 쪽 이야기인데 오늘 수소 관련된 주가들 좀 좋았거든요. 그래요? QR셀이라든지 몇 군데 좋았었는데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북미에서 수소 운송 사업을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소 전기 트럭이죠. 액션트 수소 전기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장을 하고 두산 퓨어슬 22% 올랐네요. 네, 오늘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왜 올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현대차가 이거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라고 하는 ACT 엑스포 2024라고 하는 게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차는 북미 물류 운송 사업 현황을 소개를 하고 청정 물류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 체인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올해 1월 달에 CES 갔을 때 갑자기 수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H2. 네, 현대차가 H2 이야기하고 두산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갑자기 수소 이야기하면서 집 나간 수소 돌아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런 또 이제 엑스포에서도 또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엑시언트 전기 수소 트럭을 이제 30대를 이렇게 좀 공급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오, 30대 팔았어요? 네. 오. 근데 지금 다들 기다리는 거는 신차잖아요. 네, 네, 신차. 지금 이 엑시언트 이제 수소 전기 트럭 같은 게 좀 오래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차의 컨셉트를 이번에 또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그러면 관련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럭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땅덩이도 크고 거기를 이제 물류 운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이들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트럭이 먼저 자율주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물류 운송을 하고 집단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와 미국 수소전기 트럭 최초로 이제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에다가 레벨 4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걸로 통해서 사고 감소 또 이제 화물 운송 효율성 증대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또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사용 업자들 같은 경우에 수소전기 트럭을 도입을 하면서 그 운송 비용이죠. 예. 쉽게 말하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트럭커들에 대한 인건비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고율 감소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율주행 도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이제 사고 없이 운송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승용차 안전이랑 조금 달라요. 이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로스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좀 빨리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대차가 간만에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면 궁금했던 게 그러면 수소 전기차 잘 팔리고 있냐?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짧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네, 띄워주시면은 별로 크게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하십시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상용차 포함이다. 전년 동기 대비 66.2% 줄었습니다. 전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 자체도 지금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36.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침체가 됐는데 신차가 없으니까. 네, 넥소도 예. 없고 미라이도 없고 지금 신차가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 나오고 관련된 산업이 조금 커지면은 내년부터 다시 좀 잘 나가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뭐 엔비디아 실적 내일 나온다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또 얘기 안 할 그렇죠. 수 없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엔비디아 실적 컨센서스는 주당 순이익이 400% 증가할 거고 네. 분기 매출이 243% 증가한답니다.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짜리 회사인데? 400%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마존이 네. 그 블랙웰 출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출시가 임박했는데 반도체 주문을 중단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마존이 바로 부인했습니다. 아, 아마존에서 누가 부인을 했을까요? 아마존? 존? 존? 네. 저희 아재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슈퍼컴퓨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블랙웰을 도입하기로 한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서만 여기서 이제 블랙웰을 쓸 거니까 안 쓰는 거지 뭐 기존에 있던 데서는 다 쓰겠다. 네. 바로 부인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없으면 큰일 나죠. 아마존 안 굴러가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사실 그 뉴스와 함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SSD 얘기입니다. 네. 와, 요즘에 하이닉스는 진짜 물 들어온 것 같아요. 제대로 물 들어와갖고 지금 HBM3는 뭐 수율 80% 이상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네. 이제 쫙쫙 뽑아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다가 그쵸. 거기에 사실 우리가 그 HBM도 HBM이지만 그 SSD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SSD가 이제 그 대용량 저장 장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기업용 SSD가 1위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낸드 쪽에서 굉장히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트렌드포스의 전망을 보니까 기업용 SSD 계약 가격이 2분기에 1분기 대비 20에서 25%가 오를 거라는 거예요. 와, 기존의 전망치보다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소비자용은 13에서 18%인데 기업용 SSD, 보통 엔터프라이즈 SSD라 그러는데 네. 여기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와. 근데 여기에 또 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SK 하이닉스의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그 솔리다임 네. 그 대련
인텔 대련 공장, 거기 낸드 공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사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눈치 없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왜 그걸 사가지고 인텔한테 눈탱이 맞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인텔 이 새끼들 이거 싸우는 거 뻔히 알고서 팔고 튄 거 아니냐? 네. 그 돈은 또 분할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근데 반도체 또 다운 사이클이야. 작년에 힘들었죠. 예,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 솔리다임 쪽에서도 이제 그 좀 낸드에 물이 쫙 들어오니까 지금 막 노를 막 젓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솔리다임에서 이제 60TB 기업용 SSD 퀄리티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QLC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쿼더러플 레벨 셀인데 뭐 낸드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이게 비트 이렇게 쪼개 갖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더블, 트리플, 쿼더러플 그래가지고 오. 뭐 DLC, TLC, QLC 이렇게 QLC, 불러요. 네. 근데 인텔이 예전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신기술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정 갈 때도 뭐 핀팻 해가지고 뭐 EUV 해가지고 7나노 가고 막 그럴 때 인텔은 야 그래면 뭐하냐? 우리는 진짜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있는 거 열심히 깎아갖고 만들 거다. 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인텔도 남들은 막 위로 쌓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인텔은 그 방망이 깎으면서 네. QLC를 달성한 데가 그래서 인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스택을 잘 쌓는 거는 인텔이 잘 못해요. 네. 그 다음 세대 기술은 아닌데 어쨌든 요거 쪼개가지고 하는 거는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그 세계 최초의 QLC 기반 60TB 기업용 SSD도 나온다 그러니까 D램에서는 HBM 잘 되지 DDR5 분량 별로 없지 여기에 기업용 SSD 잘 되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완전 제대로 좀 물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사네요. 그리고 진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네. 2차 전지 좀 힘 좀 내라고 네. 좀 전해드리는 뉴스가 그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 연평균 수요 증가율은 25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와우.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한국 기업이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미국 배터리 등은 네.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의 65%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양극재 시장에서는 LG화학이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며 기업 가치 디스카운트도 곧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회사의 성공은 얼마나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IRA에서 주는 혜자가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 시장은 확실히 K배터리가 잡았다. 그렇네요. 그 중에 LG화학하고 어디야? SDI가 네.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 진짜 오랜만에 외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너무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힘내라 2차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